HR 담당자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솔직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과 내가 어떤 리더로서 또는 팔로워로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거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그게 학습일 수도 있고 성장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 담당자가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있으면 조직은 탄탄하다 주의예요. 그 관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더분들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리더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바라보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코칭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평가는 피드백이랑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평가 교육과 피드백 교육을 언제나 리더만 받아요. 리더는 매년 평가랑 피드백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지식들이 요만큼 늘어나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 중에서 내가 또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피드백하는 방법이 좀 바뀌거든요.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문제는 리더가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는 순간 팀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왜 저래?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 원래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식 격차 때문에 그래요. 리더는 평가랑 피드백을 공부하면서 계속 지식을 늘려나고 있는데 팀원이 가지고 있는 평가랑 피드백에 대한 지식은 요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평가랑 피드백을 팀원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리더분들이 배웠던 것들 중에 몇 가지는 팀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좀 만들까 이런 것도 고민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라든가 미국의 리더십 서적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리더십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작동이 안 돼요. 문화 차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법의 차이거든요. 미국은 일을 잘 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퍼포먼스 미달되거나 그러면 매니저급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가 안 되잖아요. 근로기준법 때문에. 여기에서 리더십이 정말 챌린지가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 리더분들이 리더십에선 가장 난이도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역량도 없고 의지도 없는 팀원을 팀장만 매니징을 하는 게 아니라 상위 조직장이랑 HR도 매니징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해야 되거든요. 자기 도와주는 리더는 없는데 내가 다 해야 돼. 특히 팀장님들. 에서 뭐냐면 매년 작년보다 높은 목표에 도전해야 된다라는 게 회사의 규칙이 되면요.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원온원이라든가 뭐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게 규칙처럼 되어 있으면 그거를 하면서 시스템 안에서 구성원들이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으로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한 곳이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내가 업무를 하면요. 팀장한테 안 가고요. 옆에 있는 동료 2명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면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고 나서 팀장한테 가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면은 팀장은 물어봐요. 누구랑 얘기해 보셨어요? 그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반영한 거랑 반영하지 않은 거.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과정을 물어보니까 더 확장되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도는 올라가기는 해요. 그래서 저 요즘에 리더십보다 조직 문화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한 번은 생각해 본 게 진짜 우리 조직이 성과를 잘 내려면 조직이 좀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때 이 현업에 있었던 경험들이 엄청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HR 담당자분들은 현업으로 가는 기회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어서 이런 경험들을 좀 어떻게 갖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에 좋을까요? 현업을 갈 수 있다라면 가는 게 좋고 근데 현업을 연차가 차서 가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업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업 사람들과 정말 많은 수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대화, 그들의 고민, 그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 그들의 패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업무를 모르면 인사가 채용도 못하잖아요. 평가할 때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다 다른데 과업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내가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거기다가 객관화시키려면 우리 회사 사람들만 만나면 답이 안 나와요. 외부에 조금 더 우리 회사보다 먼저 아니면 탁월한 이 조직들의 구성원들의 수준, 업무, 난이도 이런 것들을 봐야 우리 회사가 난이도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역량을 객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많이 가져보면 조금 보존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대표님의 인생 안에 있는 얘기를 좀 하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MBTI라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MBTI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프레임으로 사람을 보는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어서. 맞아요. 고정관념이 생기죠. 네네. 그래서 그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아니면 이게 내용이 어떻게 좀 되는 걸까요? MBTI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 판단하는 잣대로 쓰지 말라라는 얘기를 꽤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MBTI는 사람을 알아가는 도구, 그러니까 ING라고 봐요. MBTI 진단을 하는 그 타이밍에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줬던 요인들을 좀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한 1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잖아요. 이게 차이가 보여요, 조금씩. 그런데 MBTI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16가지라고 생각해요. 패턴으로 따지면 1000억 개가 넘어요. 내향형인데 일정한 행동, 특정한 행동은 외향형처럼 쓰기도 해요. 내가 자라온 환경 아니면 리더가 되는 순간 외향형을 조금 더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도구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나의 타고난 성격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내가 타고난 성격이 각각의 역할, 회사, 인재상 아니면 뭐 리더십, 조직 문화 이거에 따라서 어려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 때문에 패턴이 1000억 개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유형인데 어떤 행동을 자주 하고 어떤 행동을 적게 하고 근데 유형은 똑같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BTI 가지고 리더십 메타인지 과정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의 매년 신청해서 들어오세요. 그럼 항상 하고 나면은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됐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솔직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안 주잖아요. 맞아요. 너무 빨리빨리 살아오는 그러다 네. 보니까 나를 좀 스캐닝을 해보면 이랬구나. 그러면 내가 잘하는 행동을 조금 더 자신 있게 하게 돼요. 그 작은 변화가 영향력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를 워크숍 한 번에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MBTI 쓴 것만 21년 차인데요. 사람을 정말 많이 봐서 패턴들이 나와 있는 것 뿐인 거고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다양한 기업에 코칭하고 강연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아마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이제 규모마다 다 다르게 하실 텐데 규모마다 좀 접근하시는 차이가 조금 있으실까요? 규모마다 고민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비슷해지고 있는데 스타트업의 초기 고민은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져가야 되지? 요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 잘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스타트업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랑 같은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지? 이게 스타트업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그때도 무슨 고민이 있냐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성장을 안 하려고 하는 고참 직원들 어떻게 하지? 이거였었어요. 그런데 바뀐 건 스타트업이 대기업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에도 몰입하고 더 뭔가 배우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직원들이 좀 줄어들고 그냥 편안하게 다니려고 하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복지 아니면 스타트업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구성원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대기업은 더 심해졌어요. 나 은퇴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팀장을 협박하는 팀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니어들 중에 탁월한 친구들이 이탈이 가속화가 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민들이 이제는 비슷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트렌드 자체가 리더십 교육이 아니라 팀학습. 그래서 피드백을 리더만 교육받았었거든요. 근데 피드백을 팀이 같이 들어와서 받아요. 내부에서도 이런 거 같이 지식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제는 조금씩 더 실행하게끔 이런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다르니까 이제 문제 방법도 접근법도 달라졌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모든 걸 비슷하게 만들어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온원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나라가 아직 코칭이나 이런 문화들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정착하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 대표님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진짜 재밌는 건 요즘에 그 대기업들이 원온원이라는 리더의 행동이죠. 메인 리더십으로 장착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리더가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관심 갖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버그가 뭐냐면 팀원들과 원원원을 할 팀장님들이 원원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팀장들에게 원원원을 책을 읽히고 교육을 시켜서 원원원을 하세요라고 하니까 사랑을 글로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LG도 그렇고 이제 주요 기업들이 사내 코치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있고요. 내부 인재들 중에서 코칭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을 양성해서 그들이 이제 사내 코칭을 운영할 수 있게끔 외부 코치랑도 협업하고요.
조직들도 이제는 리더들의 경험에 코칭 아니면 원온원 이런 것들을 넣기 시작하고 있고, 대신에 그렇게 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원들을 다 경험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시작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계속 찾아서 우리 회사만의 원온원 모듈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리더들이 이제 원온원을 경험하게 하고 코칭 자격을 따게 하고 코칭을 또 경험하게 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온원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도 저도 헷갈리는 게 코칭과 티칭과 카운셀링과 피드백을 주는 것과 이게 다 다르다라고 느끼는데 그럼 뭐가 다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코칭은 리더가 정답을 알려주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팀원이 스스로 자기 관점을 확장하고 그 안에서 문제도 찾고 실행 방법도 찾고, 이게 이제 코칭인 건데, 순간순간마다 팀원이 못 찾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티칭이랑 컨설팅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티칭과 컨설팅의 공통점은 리더가 주도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의 차이점은 티칭은 아예 제로부터 리더가 다 알려주는 거고, 컨설팅은 팀원이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 보면서 이제 티칭으로 연결되는 거죠. 멘토링은 주도권을 이제 팀원한테 넘겨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넘겨주진 않고 적당히. 멘토링이 시작되려면 저는 팀원이 먼저 고민을 얘기해야 된다예요. 뭐 누군가의 갈등일 수도 있고 업무적인 고민일 수도 있고. 그러면 리더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중에서 도움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 다른 거 혹시 떠올린 거 있냐? 선택의 주도권을 팀원에게 넘겨주죠. 이게 멘토링. 코칭은 똑같아요. 고민을 들고 오고 주제를 들고 오는데 여기서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게 도움이 될 것 같냐, 질문하면서 팀원이 스스로 생각을 좀 확장하고 스스로 해결책도 찾아갈 수 있게끔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대화. 원온원은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코칭으로 하고 팀원이 정말 지금 시급해요. 그러면 티칭 컨설팅 이런 대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카운셀링은 나도 그러면 실수했었었는데 그때 나는 이런 생각했었다. 지금도 이 실수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카운셀링. 뭐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티칭에도 피드백이 들어가고요. 코칭에도 피드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티칭은 내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고, 코칭은 피드백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질문으로 던지는 거고요. 상황, 그 다음에 팀원이 누구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요 5가지의 리더십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커리어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커리어 브랜딩이 뭔가라는 게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커리어 브랜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커리어 브랜딩이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삶에서의 커리어 브랜딩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의 커리어 브랜딩.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지? 나 혼자 일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요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커리어 브랜딩 할 때 피드백도 다 알려줘요. 리더십만 피드백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리더의 피드백도 수용하고 내가 조금 더 나아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어떻게 보면 커리어 브랜딩이라는 게 직무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개인의 맞아요. 관점인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직무와 이 직업을 갖겠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참 망망대해를 걸어가는 느낌이라 직무를 좀 떠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 자신의 삶에서의 커리어에 대한 방향성이 확신이 들까? 저는 40살 넘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이 올라가면, 경험이 많아지면 내 커리어 골이 계속 커져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장 되고 싶은 모습을 그냥 커리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향해 가다 보면은 그럼 다음 커리어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일 먼저 했었던 거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 여러 명을 찾아놨어요. 이분의 강점 요거, 이분의 강점 요거, 이걸 결합시켜서 슈퍼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를 조금씩 가까이 가는 형태로 간 것 같아요. 솔직히 실패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면은 이건 게임 오버예요. 순간순간에 내가 배운 게 뭐지? 내가 여기서 왜 실패했지? 그러면 다음에 요거를 성공으로 옮기려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이거를 그냥 계속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잘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브랜딩 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저희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에 대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R 담당자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솔직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는 성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 명함에다가 손으로 다 써놨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내뱉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좀 부끄러웠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뭐 아직 뭐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니까 그렇게 써서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가장 작은 조직이라는 가정.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과 내가 어떤 리더로서 또는 팔로워로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그게 학습일 수도 있고 성장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 담당자가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있으면 조직은 탄탄하다 주의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백종화 대표님과 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